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임정빈입니다. MBS가 농업인들의 삶과 고민, 이슈를 다각적으로 다루기 위해 개국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MBS 초대석은 많은 농업인들이 궁금해하고 혹은 알아둬야 할 농업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매주 하나씩 선정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은 2015년에 이미 65세 이상인 인구가 21.4%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농촌의 초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개방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그야말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귀농귀촌인데요. 올봄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은 가장 유력한 농업 부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농업 부분에서는 기회만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 청년 실업률 또한 고착화되면서 농촌 고령화와 청년 실업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으로 귀농귀촌이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귀농귀촌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귀농귀촌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김귀영 귀농귀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귀영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하던 학창 시절만 해도 경제 발전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또 도시화가 빨리 진전되다 보니까 이촌 탈농, 그러니까 농촌에서 떠나고 농업에서 이탈하는 이런 얘기는 많이 용어가 출현했지만 최근에 그 어떤 반대적 의미인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런 귀농귀촌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도시에서 대량 실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시에서 경제 활동에서 좀 밀려난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했고요. 그때는 주로 뭐 30대, 40대, 50대 할 거 없이 밀려난 모든 사람들이 귀농을 했고,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귀농을 했고 1차 농업 생산에만 종사를 했고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때는 이제 전원 생활을 위해서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의 생활이 너무 이제 회의가 든다. 이래서 그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분들은 이제 1차 생산에만 전념하지 않고 6차 산업이라고 하죠.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 뭐 체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숙박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했고요. 최근에 귀농귀촌은 또 한 번에 이제 좀 변화를 겪는데, 지금은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얼마 전에 개봉된 그래서 좀 화제가 됐던 리틀 포레스트 같이 이제 생활이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그 바뀐 가치관을 그 적용시킬 수 있는 데가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데가 농촌이다 해서 귀농귀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세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흔히 지금 뭐 지금도 우리가 귀농귀촌이란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어떤 그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뭐 똑같다고 보거나 뭐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귀농, 귀촌 앞에 귀자는 똑같지만 그 귀농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업을 직업으로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귀농인이라고 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보면 귀농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게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촌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는 했지만 직업은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올해 6월 말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 나타난 어떤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귀농귀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51만을 넘어갔거든요. 그 50만을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 한 5년간 평균을 내보면 5.5%의 그 해마다 평균적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했다. 예, 증가했고요. 특히 최근에 청년층과 여성의 귀농귀촌이 두드러지게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귀농귀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1%가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그 여자분 때문에 귀농 못한다고 했었는데 여성의 귀농귀촌도 굉장히 지금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대로 귀농귀촌인 중에 40대 미만의 청년층이 많았다. 또 여성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많게 되는 이런 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그 청년들이 아무래도 도시에서 그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약을 받아서 농촌을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좀 엊그저께 만난 그 귀농하신 청년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대기업을 다니는데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다.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청년층에서 그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이라고 해서 그 요새 유행하고 있는 소확행처럼 그래서 막상 갔는데 행복도 얻고 소득에서도 농업은 그동안 이렇게 그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붙지 않았던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부가가치를 많이 이렇게 여기서 혁신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던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다른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농업을 바라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아이디어를 보태니까 새로운 그 소득 모델들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 청년들의 이 그 귀농 귀촌이 좀 많아지니까 지금 이 농촌에 상당한 활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과거와 달리 그 이촌 탈농에서 이제 귀농 귀촌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귀농 귀촌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어떤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뭐 농촌의 활력을 회복한다든지 혹은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해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좀 역점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왔을까요? 그 정부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처음으로 만든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만들면서 귀농하신 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단 지자체 하고 협업으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걸 내려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뭐 잠깐 뭐
1박 2일로 체험도 하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좀 없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 그 상담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을 선택해서 갈 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그냥 한 번에 가서 농지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살아보고 이렇게 잘 물정을 알아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의 임시 거주지인 귀농인의 집도 지금 전국에 한 381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2년 되면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종합센터를 통해서 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그 도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그분들이 귀농귀촌 하려면 필요한 갖가지 교육들이 있어요. 그 교육도 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맞춤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이제 저희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원스톱으로 그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까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 노력을 집대성해서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이라고 지난 2017년부터 앞으로 있을 202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그 핵심적인 모토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굳이 청년을 내세운 이유하고 또 요번에 그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이제 귀촌은 젊은 층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귀농은 아직까지도 50대가 주력입니다. 50대가 한 40%가 되고 60대가 한 24% 정도가 되니까 그 5, 60대를 합치면 거의 66% 정도가 되고요. 청년층이 지금 계속 상승해서 10%를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농촌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농가 비중에서 청년층 3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제한된 예산으로 좀 더 어디에 집중해서 해야 되느냐를 이번 5개년 계획에 청년 귀농을 확대하는데 조금 더 예산과 그 노력을 집중하겠다라는 표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아무래도 귀촌한 사람들이 초기에 기존 농업인들보다 소득이 조금 낮습니다. 기존 농업인들 소득의 한 70%밖에 안 되니까 그 소득 향상을 좀 어떻게 해줄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협업해서 하는 방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촌인들이 귀농한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분들이 4년 내에 귀농으로 돌아서는 확률이 한 30% 되는데 이분들이 좋은 그 인력의 후계 인력으로 올 수 있게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계획들을 담아낸 게 그 이번 그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귀농하신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걸 강화했고 또 이 귀촌했다가 또 귀농하는 분들도 아까 30%라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또 귀농과 귀촌을 이렇게 구별해서 좀 이게 특별히 이게 그 좀 특성을 갖는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귀촌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귀농 쪽은 주로 이런 쪽을 좀 도와주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정보 제공을 받는다든지 뭐 교육을 받는 거나 현장 컨설팅에는 귀농귀촌 구분이 없고요. 다만 딱 하나 그 귀농 창업 자금하고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2%의 저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근데 가구당 창업 자금은 3억,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은 3억까지겠죠? 예, 3억까지가 네. 그 상한이고요. 그 주택 구입 자금은 7,500까지가 상한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귀농자한테만 귀농인에만 한정해서 한한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에 걸쳐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정부가 이런 귀농귀촌 정책을 좀 활발하게 취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농업인과 농촌 주민과의 갈등 유발을 하거나 혹은 그 기존의 영농 후계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 이런 또 비판적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귀농귀촌의 그 부정적 그 요소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전국에 농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기존의 주민들과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갈등 관계가 좀 이게 사회적 합의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이 방송을 오늘 MBS를 보시는 농업인들이 좀 분명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사실 정책을 다 뜯어보면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3억이나 7,500에 대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을 그 공짜로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금요? 갚아야 되는. 예, 갚아야 되는 빚인데, 그것도 또 자기의 신용도나 그 물적 담보 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 건데, 그거에 따라 또 차등 네, 네. 지원액이 그 한도가 있겠고요. 한도가 있고요.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것을 귀농한, 우린 여태까지 농사 지었는데 귀농한 사람들한테 왜 돈을 퍼줘? 근데 이 자세한 정책을 들으면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석을 보시는 농업인들이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알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려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집들이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집 수리비를 지원한다든지 정착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자금 지원이 약간의 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농촌의 초고령화의 문제를 그 어떻게 국가가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청년이 1.1%밖에 안 되는데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이동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마을이 없어지는데, 농촌 마을이 없어지면 뭐 이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를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또 특히 농촌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같이 만나게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귀농귀촌 지금 5개년 종합계획에도 이러한 어떤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농촌 주민이나 또 기존의 영농 후계자로 된 분과의 어떤 갈등이나 부작용,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일단 그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만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나는 뭐 그 융자 안 받을 거다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고도 가지만, 교육을 안 받고 간 사람들은 후회를 되게 나중에 많이 하시거든요. 이 교육에 그 갈등 관리나 지역 주민하고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수 교육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내려가면 그 지자체에서 그 갈등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정부가 그 지자체하고 같이 그 반반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은 그것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갈등이라는 부분은 그냥 뭐 어떤 걸 해서 딱 해소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게 귀농귀촌이 이렇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천 같은 데는 그 13개 읍면 중에 1년에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1개 면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가 되니 이제부터는 그 이 기존에 사시던 분들하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 국가, 지방정부가 합해서 이 귀농귀촌이 그 농촌에서 제대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농귀촌 인구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뭐 면마다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이 좀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인이 많아짐으로써 좀 뭔가 변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귀농인 같은 경우가 뭐 다른 기존에 있던 농업인과 다르게 뭐 작물 선택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혹은 귀촌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그 생계나 이런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 아까도 언급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그 도시에서 그 다른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도시에서 소비자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그 풍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생산하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같은 농사를 져도 그 6차 산업,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그 식품을 가공한다든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그 원하는 방식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셔서 그냥 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그 좀 6차 산업에 많이 그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6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한창 그동안 농정의 주요 핵심 농정이었는데, 아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6차 산업이 발전을 못할 정도로 6차 산업 하신 분들 다 파보면 귀농귀촌인이었고, 최근엔 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장 맡길 사람도 없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간 곳은 이장도 수월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인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농업인만 살아갖고는 그 생활이 되지 않거든요. 농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귀촌하신 분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뭐 공동 보육을 한다든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해서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마을에 특별한 카페 활동을 한다든지, 뭐 연극단도 있고요. 귀농하신 분들이 중심으로 만든 문화예술 단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특히 떠오르고 있는 그 치유농업 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는 그 인성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농촌 유학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귀촌하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와서 지금 그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요약하면 하여튼 6차 산업의 진전이나 농촌 지역에 또 뭐 새로운 뭐 체험이나 문화 산업이나 뭐 이런 거에 그 귀농귀촌인들이 이제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심심치 않게 이제 귀농귀촌에서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이 이렇게 종종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귀농귀촌을 해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귀농귀촌한 분들의 어떤 주요한 성공 요인은 뭔지, 또 사실 또 귀농귀촌에 성공하지 못해서 다시 또 도시나 다른 비농업 부분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로 뭐 때문에 또 실패를 하신 건지, 요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는 뭐 농업을 뭐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아, 농업 그냥 바로 내려가서 뭐 땅 파고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냥 뭐 준비 없이 내려가신 분들이 실패를 좀 많이 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요새는 뭐 길게는 5년 이상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육을 진행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내려간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무리하게 투자를,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그 벼농사 50년을 져도 벼농사 50번밖에 안 지어본 거거든요. 그 뭐 생활의 달인에서는 뭐 수타면 같은 거 만들 때 하룻밤에도 몇만 번을 연습해 볼 수 있지만, 농업은 연습해 보기가 어려운데 농업 기술이 그렇게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더 그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이 된다는 것은 그 경영 CEO가 된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뭘 심어서 얼마의 소득을 드리고 투입은 얼마까지 해야만 내가 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를 짜야 되는데 농업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뭐 창업계획서라든지 수지타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들어가시면
그 실패할 확률이 크고 처음에 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기술이 없는데 한번 실패하면 또 농업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상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실패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비가 없이 하셨던 분들이 주로 그 실패를 하시고요. 반대로 요것을 잘 준비하신 분들은 그 성공 사례로 한 뭐 1년 만에도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2년 만에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성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의 어떤 뭐 성공 요인은 그러면은 철저한 준비, 그다음에 신중한 투자, 그다음에 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이게 좀 농업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농촌으로 가는 또 청년들 사이에서 반농, 반엑스의 삶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반농, 반엑스의 삶이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책에서 유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 농촌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이 특히 좀 더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반농, 반엑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귀농귀촌과 연계가 되는지. 그 얼마 전에 파밍 보이즈라고 그 다큐 영화가 그 개봉이 됐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도시에서 직업을 찾다가 아 나는 농촌에 한번 관심 있다 모인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 농장들을 돌면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영화한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 젊은 친구가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에 정말 능력 있고 그 능력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요새 농촌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한다. 자기가 어떤 일에 부속품으로 쓰이기 싫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그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금 그 시사점을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반농 반엑스가 농사 이게 내가 농촌이 좋아서 또 농사를 짓고 싶어서 왔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대규모 농지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농업 기술도 많지 않고 그런데 나는 이제 다른 능력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농사를 소규모로 짓지만 나머지 내가 갖고 있었던 도시에서 축적했던 내 능력을 농촌이라는 지역 공동체에 그 쏟아서 어떤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또 그 만족감을 느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농원을 조그맣게 하고요. 치유 농장을 한쪽에서는 한편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만성 정신질환자라든지 그 혼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농원에서 하면서 자기가 그 복지를 전공했는데 농사도 짓고 내가 전공했던 복지 그 능력을 이런 치유농원이나 이런 거로 쓰기도 하고 농사 지으면서 도시 그 농촌 유학을 하기도 하고 예술을 전공했었던 분들은 또 그렇게 접목을 하기도 해서 이것이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오히려 반농 반엑스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도 충분히 살리고 그리고 되게 농촌에서는 작은 거 하나를 만들어도 그 도시에서는 이게 묻힐 수가 있는데 농촌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드라지고 또 유명세도 타고 주변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더더욱 반농 반엑스가 귀농귀촌의 정책에서도 앞으로도 청년들이 그 농촌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농 반엑스의 삶에 좀 성공한 사례들을 좀 더 널리 알려주면 또 청년들도 좀 더 그 농업 농촌에 대한 흥미를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김 센터장님이 하여튼 귀농귀촌의 어떤 종합센터장으로서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이나 혹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그 잘 목표를 달성하려면 청년 귀농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이게 그전에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 이런 걸 지원해 주니까 귀농해라 이렇게 양적 확대에 정책이 조금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 이번에 5개년 계획 세우면서 이거는 그 사람이 뿌리를 뽑아갖고
이동하는 사회적 이민 같은 거거든요. 귀농귀촌이. 이것을 뭘 지원해 주니까 귀농하세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그 귀농귀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귀농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술이나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이런 게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짧은 뭐 100시간의 교육이나 이런 것 갖고 농촌을 알기에는 너무 안 되니까 좀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6개월 장기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들고 보니 그 이분들이 6개월도 짧다. 1, 2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적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참가하면 그게 안 되니까 교육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번에 그 청년 그 장기교육생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 기간 교육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생활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 재정 그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앞으로 강화도 돼야 되고 좀 빨리 해결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죠.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귀농귀촌의 이 이슈가 이건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같이 우리보다 더 빨리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런 국가에서도 뭐 먼저 이런 정책들이 쓰여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국들의 어떤 귀농귀촌의 어떤 모범 사례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본이 주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정책을 저희가 좀 또 많이 서로 그 벤치마킹을 하는데 일본에는 신규 취농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요. 2년 동안 교육 훈련을 그 마을의 농장에 들어가서 받는 동안 마을 농장에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 교육비로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 월에 한 150만 원 정도를 그 생활 자금으로 그 지원을 해줍니다. 부부가 오면 한 사람은 요것의 절반만 주는 식으로 해서요. 그 2년 동안 이 교육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그 창업을 하게 되면 창농을 하게 되면 5년간 이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그것을 증빙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농업에서는 그 소득 증빙이 그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익을 주는데 우리도 요걸 벤치마킹해서 올해 이제 청년 영농 정착 그 프로그램이라고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그 농식품부에서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데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초기 3년 동안 이게 선정이 되면 1년 차이는 100만 원, 2년 차이는 90만 원, 3년 차이는 80만 원의 그 생활 안정자금을 주는 소득 안정자금을 그게 주는 청년 농업인 직불제인가요? 직불제라고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명칭이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1년에 올해 1,600명, 내년부터 매년 2,000명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잘 감안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들어가면 초기에 어려움은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이런 뭐 신규 취농을 하는데 도움을 주진 않고요. 개인의 크레딧,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청년들도 그 신용이 좋으면 자기가 원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EU가 다 똑같이 청년 농업인이 절대 부족해서 EU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그 청년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청년이 부족해서 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 조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감명 깊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귀농귀촌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비 귀농귀촌이죠. 미리 자기가 그 가고자 하는 귀농귀촌 마을에 정착을 해서 물론 본인도 그 현장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과도 접촉을 해서 살 수 있는 곳인지를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또 반대로 그 기존에 있는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들도 지금 새롭게 오려는 사람이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맞는지 이런 걸 해서 상당히 서로를 관찰하면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의 어떤 성공적인 정착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이런 정책들이 유사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불어온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일본에서는 그 아까 신규 신혼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2년이 그런 과정이에요. 서로 탐색하면서 교육도 받고 하는 과정이고, 그게 잘 되면 그 마을에 그 농업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임대도 해주고 좋은 땅을 소개도 시켜주고 하는 것까지를 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이 6개월 장기 교육 과정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이 청년들이 장기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조금 내가 한두 달 정도 살아보니까 나는 교육을 좀 길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어느 정도 길이로 적어도 1년은 이상 그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은 다음에 나는 이제 창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창업을 도와주는 뭐 그 임대 농장을 그 지원해 준다든지 뭐 농지를 연계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풀 패키지로 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패키지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분절적으로 가면 초기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직불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사전에 이걸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없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재정당국하고 그 내년 예산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서도 써서 제출을 하고 이랬는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지금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뭐 젊은이든 뭐 좀 더 중장년이든 많이 만나오셨는데요. 그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뭔지, 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게 뭔지, 요거가 있으면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2016년도에 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영농기술 습득하는 게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금하고 농지 확보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그 예비귀농귀촌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자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술이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시기를 바라고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 꿈이 있어서 과수원에 대한 꿈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전덕에 그림 같은 과수원집의 꿈이 좀 있어서 과수원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약간 패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수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그 농업 기술을 요해요. 근데 이 귀농귀촌에서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귀농에서 과수원 하시면 기존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딱 3분의 1밖에 소득을 못 얻으세요. 그게 실태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 망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엽채류, 순환이 빠른 매일매일 먹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돈으로 환급도 금방금방 되는, 망해도 한 달이면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기술을 좀 터득한 다음에 근체류, 과체류, 그다음에 과수 이렇게 좀 넘어가는 단계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고요. 농지도 처음부터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국의 그 농지 실시간 그 정보도 알려주고, 그 장기 임대나 그 좋은 적정 가격에 파는 그 농지은행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실시간 가격도 좀 확인하시고요. 잘못 접근하면 이렇게 좀 부동산 업자들한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지은행에서 실거래가도 확인하시고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임대나 이런 것들로 좀 그 처음에 좀 장기 임대를 통해서 그 부담을 좀 적게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반드시 그 농촌 가면 맨 처음에 막 손님 불러다가 바베큐 파티 하느라고 소비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농촌 생활이 그렇게 소비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얼마 정도를 소비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살아가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얼마의 땅의 규모에 얼마의 그 농업 경영비가 있어야 소득이 나오는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그 지역별로 특산물에 대해서 부부가 할 수 있는 노동 평수 만약에 딸기면 그 뭐 660평방미터의 시설 들어가는데 얼마 비용 들고 소득은 얼마 이런 게 다 경영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서 해주신다면 실패율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난 7월에는 2018년 귀농귀촌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뭐였는지와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그 유일하게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제공하는 그런 박람회인데요. 그 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전시 홍보를 좀 넘어서 그 실전형 박람회라고 저희가 예비 귀농인들이 진짜 여기 박람회장에 와서 학습하고 정보를 얻어가고 상담을 치열하게 하는 그런 실전형 그 박람회로 준비를 했고요. 그 학습하는 것은 매일 그 저희가 컨퍼런스 주제를 달리해서 첫날은 그 농업에 부는 스마트 그 ICT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고요. 굉장히 줄을 서서까지 그 진지하게 봤고요. 이튿날은 그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농반엑스를 하시는 그 여성 귀농인들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고요. 그 마지막 날은 그 청년들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성공한 청년들의 이야기로 꾸몄고 청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좀 농업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좀 그 육체적 노동도 좀 많이 줄이고 농업 기술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그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았고요. 가장 요번에 잘 된 데는 상담이 정말 다른 박람회에 비해서 모든 부스에서 상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시 홍보에 머물지 않고 실전형 박람회. 그래서 뭐 하여튼 농업하면은 이제 힘든다고 또 이게 고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뭐 스마트 농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귀농귀촌 센터장님으로서 이제 귀농귀촌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귀농귀촌을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시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귀농귀촌이 이런 매력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해 주시고 또 앞서도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또 당부의 말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좀 한번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귀농귀촌의 매력이라면 그 농업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정년과 퇴출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건강하고 관리가 잘 돼 있다면 사실 농농사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시거든요. 그렇죠. 기계화가 돼가지고. 네네, 기계화가 다 돼서 그래서 그 요새 직장이 정년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다음에 좀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속이 굉장히 편한 직업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내가 이것을 일반 농업으로 할지, 그 친환경 농업으로 할지도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걸 심어서 소득을 올릴지도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에 도움되는 것은 생명을 키우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직업은 아마 농업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농업을 하니까 가족 사랑이, 화목이, 행복이 그냥 오더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귀농귀촌의 매력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요새 귀농귀촌이 활발하다 보니까 당부드릴 말씀은 이게 부동산, 이제 농지 가격도 많이 올라서 문제지만
부동산 업자들이 이 지원금,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서 투자하라고 부동산 기획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떻게 되냐면 텃밭과 집을 분양 받으면 뭐 버섯 재배사를 뭐 5평씩 분양을 해주고 거기에서 월 얼마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전국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게 다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개인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분할이 되지 않은 건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이게 지적도나 이 땅이 소유 권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시고 그게 있는 지자체에 저 사업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자체에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에도 상담을 해서 이 사기받아서 이 사기 당해서 이 귀농귀촌의 소중한 기회를 날리셔서 저희 상담센터로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언론에서 너무 성공한 핑크빛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꿈꿨다면 자기의 적성에 맞게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럼 끝으로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들 또 일반 대중들에게 혹은 관계 전문가들에게 우리 귀농귀촌인들은 이렇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가끔 교육할 때 농촌 DNA하고 도시 DNA가 약간 틀려서 이게 같이 이제 농촌에다 모아놓으니까 부닥쳐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웃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가, 생활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농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 공동체 생활 문화라는 게. 그래서 이 귀농하신 분들도 이 공동체 문화 속에 자기가 편입돼서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킨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남아있고 새로 이런 사회적 이동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새로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서 우리 마을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국토 균형 발전도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도시에 귀농귀촌의 꿈을 가지신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BS 초대석, 오늘은 도시화,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의 시대에 귀농귀촌이 갖는 의미와 현황,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기영 귀농귀촌 센터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과 삶의 질의 균형이라는 워라밸과 반농 반액의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이 많아지고 젊어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전기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